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부탁드릴게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어려움에 처한 남편을 버린 사람입니다. 왜 그렇게 했냐고요? 단순합니다. 제가 살고 싶어서였어요.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사람 힘들 때 옆을 지켜주는 게 진짜 가족이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 옆에서 있으려다 보니 제 인생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애써도 아무리 견뎌도 그들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거든요. 이혼하고 나니 제 자존감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말할 수 있어요. 나도 사람이다. 그동안은 멍청하게 참고 살았지만 그래도 이제야 찾은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컷 욕해주세요. 저 더 정신 차릴게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시댁이 반대할 만한 며느리감이었습니다. 왜냐면 친정이 너무도 없었거든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집안. 아버진 제가 중학교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처음엔 엄마랑 여기저기 수소문하며 아버지를 찾으러 다녔죠. 그러다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찾고자 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결국 엄마는 단념했습니다. 죽으면 나중에 소식이 오겠지. 그렇게 말씀하시던 엄마의 어깨는 유난히 작아 보였고 그날 이후 저와 엄마는 서로를 붙잡고 살아야 했습니다. 엄마는 청소일을 하며 저를 키우셨어요. 새벽이면 병원 건물, 노래방, 사무실. 사람들이 다 떠난 적막한 공간을 돌며 걸레질과 쓰레기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너무 잘 알았기에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었어요. 내가 성공해야 엄마가 좀 편해지겠지. 그 마음 하나로 고등학교 시절 하루 16시간씩 책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결국 저는 좋은 대학에 입학했죠. 주변 사람들은 다들 축하해 줬지만 제 마음은 한편으론 무거웠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엄마 혼자 감당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대학 시절에도 틈만 나면 엄마를 도왔습니다. 밤늦게 사무실 불이 꺼지고 세상이 조용해질 무렵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엄마와 함께 청소 도구를 들곤 했죠. 장소는 병원 건물, 시간은 새벽녘. 평소 같으면 아무도 없을 시간이었는데 그날따라 1층 카페에서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카페 주인, 그러니까 훗날 제 남편에 대해 사람이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자리를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1층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불쑥 나타난 그 사람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누구세요? 오늘 파티 손님인가요? 들어오세요. 누구 친구인가요? 그는 술에 취해 있었고 손에는 담배까지 들고 있었죠. 솔직히 제 기준에선 최악이었습니다. 저는 담배 냄새를 질색했고 술 취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도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왜일까요? 그의 눈빛이 묘하게 제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술 기운이 도는 얼굴이었지만 어쩐지 진심 같아 보였고 호기심이 일었습니다. 아, 저는 여기 청소하러 왔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는 의외로 친절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 시간에 일하는 게 쉽지 않으시겠다. 그날 이후 우리는 얼굴이 익은 사이가 되었고 인사도 나누고 이야기도 조금씩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연인이 되어 있더군요. 첫 만남에서의 그의 모습은 사실 제 취향과 정반대였습니다. 담배, 술, 그리고 새벽까지 이어지는 파티. 저는 그런 걸 싫어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그와 인연이 닿아버린 겁니다. 처음엔 단순히 다른 세상 사람이라는 호기심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늘 치열하게 살았고 하루하루를 버텨내느라 숨조차 제대로 못 쉬었는데 그는 달라 보였어요. 자유롭고 제약이 없고 무엇보다 가볍게 웃을 수 있는 사람처럼 보였으니까요.
그와 함께 했으면 순간만큼은 고단한 현실을 잊을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의 고생, 가난한 집안, 늘 견뎌야만 했던 제 무게가 잠시 내려놓아지는 느낌이었죠. 돌이켜보면 어쩌면 너무 달라서 그에게 더 끌렸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와 남편은 5년 동안 연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했죠. 그 과정에서 시댁은 줄곧 당연히 저를 탐탁치 않게 여겼습니다. 없는 집안 애하고 무슨 결혼이야. 그들의 눈엔 저는 애초에 며느리감이 아니었죠. 하지만 남편이 강하게 나섰습니다. 제가 누구랑 결혼하는지는 제가 선택할 문제예요. 부모님이 뭐라 해도 전 미정이랑 결혼할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남편의 눈빛은 단단했고 결국 시댁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그 허락은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었죠.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제게 대놓고 말씀하셨죠. 아무것도 해오지 마라. 괜히 없는 집안 기둥뿌리 뽑았다는 소리 듣기 싫다. 없는 집안의 것 가지고 왔다가 괜히 채수만 없어져. 그 말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옆에서 듣던 남편이 어머니께 핀잔을 주었죠. 엄마, 왜 그렇게 사람 면전에 대놓고 얘기하세요? 좀 심하잖아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씩씩대며 대꾸했죠. 내가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속이 풀리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아? 신경질이나 죽겠는데. 그럼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거야? 엄마가 이런 말도 못해? 결혼 허락했잖아. 그럼 말은 하게끔 해줘야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자기야, 신경 쓰지 마. 엄마가 언젠간 후회할 거야. 조금만 참아줘. 남편의 위로에 기대어 겨우 마음을 다잡았지만 속으로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말처럼 시어머니가 후회하길 바랐죠. 하지만 그런 기회는 쉽게 오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를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심지어 이웃 앞에서도 저를 향한 날선 말들을 쏟아냈습니다. 우리 아들은 잘나서 이런 집안 여자 만날 사람이 아닌데 사랑이 뭔지. 없는 집안이라 애가 그냥 빈티가 좀 나요. 그나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빈티를 좀 벗었는데 아우, 나는 제가 좋은 학교 나온 것도 좀 그래요. 없으니까 어떻게든 성공하려고 아득바득 공부했을 거 아니야? 아유, 독해, 독해. 없는 집에서 공부 잘한 애들은 정말 독하다니까. 하지만 저보다 더 심한 건 친정 엄마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엄마가 저와 남편을 위해 싸온 반찬을 보더니 시어머니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죠. 청소하는 더러운 손으로 만든 걸 우리 귀한 아들 집에 넣으려고? 아휴,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참 너무했습니다. 자지 생각하는 마음에서 뭐라도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손수 챙겨주신 건데 게다가 새벽마다 추운 바람 맞으며 건물 바닥을 닦고 손이 다 터져도 오직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 저를 위해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신 분인데 그런 엄마를 더러운 손이라니요. 시어머니는 계란장 반찬을 집어들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시장에서 파는 30알에 몇천 원짜리 싸구려 달걀일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이런 거 안 먹여봤어. 잘못 먹고 식중독에다 걸리면 누가 책임질 건데?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제 눈앞에서 엄마의 정성이 그렇게 짓밟히는 순간 전 울분의 치밀어 올랐죠. 어머니, 이건 엄마가... 말을 잇기도 전에 시어머니는 제 말을 자르며 손살을 쳤습니다. 됐어. 앞으로 네 친정에서 뭐 가져오지도 마. 왜 자꾸 가져오니? 우리 아들이 먹니? 아니 먹어도 나는 싫으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어? 제발 좀. 그뿐만이 아니었죠. 어느 날은 대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친정엄마 절대 이 집에 들이지 마라. 난 싫다. 알았니?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그래도. 왜긴 왜야. 없는 집안 사람은 냄새가 나니까. 네가 가. 그리고 우리 아들 최대한 니네 집에 짧게 있게 하고. 이거 다 내가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네? 그게 무슨. 지금은 좋다고 하겠지. 너한테 빠져 있으니까. 그런데 구질구질한 거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 그리고 우리 아들은 더 그렇고. 네가 우리 아들 너무 몰라. 절대로 들이지 말고 친정은 좀 멀리 해라. 다 너를 위해서 해주는 말이야. 네가? 뭘 아니? 저는 속이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아무 말 못하는 제가 너무 한심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세상 유일한 편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무시하는 시어머니한테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어야 한다니. 남편은 여전히 말했습니다. 자기야, 조금만 참아. 언젠간 엄마도 후회할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후회는커녕 시어머니의 모시는 더 뻔뻔해지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하루하루 상처를 삼키며 살아야 했죠. 그때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꾹 참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도 어느샌가 남의 편이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그 계기는 바로 남편의 카페 운영이 어려워졌을 때였습니다. 자영업자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남편의 카페는 프랜차이즈도 아니고 대기업 브랜드 후광도 없는 오직 커피맛 하나로 승부를 보는 정직한 가게였습니다. 난 진짜 맛으로만 인정받고 싶어. 기계적인 맛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려주는 커피로 손님들이 찾아오게 하고 싶어. 그런 자부심으로 운영해왔던 카페였죠. 그런데 자영업자의 길은 늘 험난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 카페 근처에 대형 저가 커피 브랜드가 두 군데나 들어섰습니다. 1,000원, 2,000원이면 살 수 있는 커피. 직장인들은 점심시간에 줄을 섰고 학생들도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영향은 곧바로 남편의 카페 매출의 치명타가 되었죠. 처음엔 그래도 버티려 했습니다. 남편은 신메뉴를 개발하고 이벤트를 열고 바이럴 마케팅도 하며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은 점점 줄었고 매출은 반토막이 났죠.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예민해졌습니다. 사소한 말에도 짜증을 냈고 잠 못 이루는 날이 늘어갔죠.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수없이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죠. 대출을 받아서 남편을 돕자. 당장 몇 천만 원만 있으면 카페를 리모델링하고 새로운 장비도 드리고 광고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여보, 내가 대출 받아줄게. 힘들어도 같이 버텨보자. 남편은 그때 제 말을 듣고 잠시 울컥한 듯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실행으로 옮기도 전에 일이 벌어졌죠. 시어머니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남편 몰래 은행에서 목돈을 빌려 아들에게 건넸습니다. 그 순간부터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졌죠. 저는 도와주겠다고 말만 한 사람이 되었고 시어머니 실제로 돈을 내놓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남편의 눈빛은 그때부터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미안해라며 제 손을 잡던 남편은 점점 시어머니의 손을 잡고 의지하기 시작했죠. 저는 갑자기 남편에게도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말만 하고 행동은 안 하는 아내. 그게 제가 되어버린 거죠. 설상가상 그 무렵 저는 임신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쁨도 잠시 임신은 오래가지 못했죠. 몸이 약했던 탓인지 혹은 스트레스 때문인지 아이는 제 몸에 오래 있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이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스스로를 원망하며 매일 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런 제 상처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주가 안 좋은 애라 그런 거야. 그런 애가 버티지 못하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네 사주가 너 혼자만 망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들 하는 일까지 다 꼬이게 만들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 말은 곧 제 유산과 남편 카페의 부진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희 불운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는 식으로 시어머니 제 존재 자체를 저주처럼 몰아갔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를 감싸주고 엄마의 막말을 막아주던 그가 달라졌습니다. 이젠 오히려 시어머니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죠. 엄마 말이 틀린 것도 아니잖아. 뭔가 자꾸 틀어지긴 하잖아. 난 한 번도 실패를 한 적이 없는데 결혼하고 뭔가가 다 이상하긴 하다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제 편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에, 어머니의 말에, 어머니의 그림자에 완전히 묶여버린 사람이 되어 있었죠. 어느 날은 술에 취해 집에 들어와 제 앞에서 울분을 토해내듯 말했습니다. 엄마 말 들을 걸 그랬어. 결혼한 거 후회된다. 네가 진짜 엄마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뭔가에 씌었었나 봐. 나 진짜 후회돼. 저렇게까지 말을 하다니. 그리고 세상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꼴로 술에 취한 채 말이죠. 이 결혼을 붙잡고 있어야 할 이유가 더는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일주일 뒤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죠. 우리 이혼하자.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남편은 멍하니 제 얼굴을 쳐다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눈물을 막 흘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미정아, 나 지금 아파. 남편은 얼마 전 안과를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라섹 수술을 받아보려고 간 거였죠. 안경 벗고 싶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찾은 병원에서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은 겁니다. 녹내장.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답니다. 지금 상태라면 시야가 이미 좁아지고 있을 겁니다. 빨리 관리하지 않으면 실명까지 갈 수 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매일같이 시야가 좁아지는 듯한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죠. 미정아, 나 이러다가 진짜 못 보게 되는 거 아니야? 제발, 제발 날 버리지 마. 나 좀 지켜줘. 저는 이미 이혼을 선언한 상태였습니다. 마음은 떠난 지 오래였지만 남편의 울부짖음을 들으니 이상하게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불안과 연민이 뒤섞여 가슴을 죄어왔죠. 남편은 마치 그걸 아는 듯 더 애처로운 표정으로 매달렸습니다. 저는 끝내 그를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과 함께 인터넷을 뒤져 녹내장으로 유명한 의사를 찾아냈죠. 예약을 잡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정도로 유명한 병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다행히 취소된 자리가 생겨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야가 이미 많이 좁아졌습니다. 지금이라도 생활 습관을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진행 속도를 늦출 방법이 없습니다. 담당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술, 담배는 무조건 끊으셔야 합니다. 밤샘, 스트레스, 과로도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사의 말이 귓등으로 흘러 들어간 듯 집에 돌아오자마자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밤만 되면 친구들을 카페에 불러 술잔을 기울이며 시끄럽게 웃어댔습니다. 여보, 제발 좀 그만해. 지금 상황에 이러면 어떡해. 지금 이렇게라도 안 하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 눈앞이 자꾸 어두워지는데 나한테 술까지 끊으라고? 담배까지 끊으라고? 그냥 날 좀 내버려 둬. 그의 절규에 저는 더 이상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불안했습니다. 남편이 정말 실명하는 건 아닐까 두려웠죠.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은 스스로를 지킬 의지가 없는 건가? 라는 허탈함이 몰려왔습니다. 남편은 낮에는 불안에 떨다가도 밤이면 친구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카페 안은 늘 술 냄새와 담배 연기로 가득했고 웃음소리와 노래소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저를 붙잡고 말했습니다. 미정아, 나 진짜 무섭다. 너라도 있어야 내가 버틸 수 있어. 저는 분노와 연민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영양제를 챙기고 식단을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눈에 좋은 생활 습관을 만들도록 애썼죠. 하지만 남편은 다시 술을 들이켜고 담배를 피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의 모든 노력을 비웃듯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생겨버리고 말죠.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계속하던 어느 날 제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조심스럽게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한껏 도발적이고 심지어 당당할까지 했습니다. 저 혹시 아줌마? 처음엔 귀를 의심했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상대방은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오빠 여자친구예요. 그 목소리는 죄책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미처 몰랐을까봐 답답하다는 듯한 기가 막히게 뻔뻔한 태도였죠. 그녀는 이어서 저를 비웃듯 말했습니다. 솔직히 오빠, 아줌마보단 저를 더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이혼 좀 해주세요. 시간 끌지 말고요. 상간녀 소송 걸 거면 그냥 빨리 걸어주세요. 다 받아줄 테니까. 차라리 그게 속 시원하겠네요. 그리고 빨리 이혼 소송도 들어가고요. 저는 전화기를 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떠벌리며 저를 무시하는 저 여자와 그런 짓거리를 하고도 태어난 남편에게 더 기가 막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을 불러내 차갑게 말했죠. 이혼하자. 이번엔 정말 끝이야. 남편은 우왕좌왕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굳어져 있었습니다. 네가 날 배신한 건 이번 한 번이 아니야. 그동안도 숱하게 나를 외롭게 했고 이젠 대놓고 날 우습게 만드네. 더 이상 붙잡고 있을 가치가 없다. 헤어지자. 그날 이후 저는 짐을 싸서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건 참담했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은 편안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날선말, 남편의 변심, 그리고 외도의 충격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별거가 시작되었고 저는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별걸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어요. 화면에 뜬 시어머니 세 글자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지?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제발 돌아와라. 아들이 미안해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 내 며느리는 너 하나뿐이다. 아들 교육은 내가 시킬 테니 그냥 돌아오기만 해다오.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그동안 저를 누구보다 강하게 몰아붙이던 시어머니가 이제 와서 회유를 하다니 이혼을 적극 찬성할 거라 생각했는데 정반대의 태도에 혼란스러웠죠. 그날 이후 시어머니의 전화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무음으로 바꿔놔도 몇 번이고 다시 울려댔습니다. 마치 제가 전화를 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요. 저는 결국 그 집요함에 못 이겨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한껏 낮아져 있었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아들 녀석은 내가 교육시킬 테니까 돌아오면 안 되겠니? 내가 데리러 갈까? 그리고 사부인께 인사도 드리고 내가 가서 무릎 꿇을게. 어? 며칠 뒤에 시어머니 직접 저희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오신 적이 없던 분이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또 하나의 보따리가 있었는데 알고 보니 엄마를 위한 한약이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죄송합니다. 애들이 좀 다퉜나 봐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많이 속상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과드리고 우리 며느리 데리고 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미정아, 미안하다. 내가 다 해결할 테니 이제 집으로 가자. 저도 엄마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그동안 단 한 번도 사과란 말을 입에 담은 적 없는 사람이 이제 와서 며느리를 조아리며 돌아오라. 엄마는 경계심을 숨기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예요? 미정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시어머니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뜸을 들이더니 느닷없이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고 사부인 바깥 사돈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죠. 바깥 사돈? 그게 누구라는 거지? 곧이어 머릿속에 스친 이름 하나. 아니, 내 아버지? 중학교 때 집을 나가 소식이 끊겼던 그 아버지? 전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는 짧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셨습니까? 만나셨어요? 그래, 네 아버지 작년에 찾아왔었어. 너 보고 싶다고, 연락하고 싶다고 뻔뻔하게 굴더라. 근데 내가 그랬지. 우리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다 잊고 사는데 왜 사람 마음을 어지럽히냐고. 괜히 우리 딸 힘들게 하지 말라고. 엄마의 목소리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묻어두고 살아왔던 지난 세월의 고통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죠. 그런데 말이야, 네가 요즘 너무 힘들어하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 당신이 든든하게 버텨주지 못해서 내 딸이 지금 이렇게 무시받고 사는 거다. 김서방한테라도 가서 한마디라도 하라고. 몰래 가서 혼이라도 좀 내주라고. 그냥 속상해서 뱉은 말이었는데 그 사람이 정말 찾아갔나 보네. 저는 충격의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만났다고? 그때 시어머니가 특유의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만났죠.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머리도 엄청 숙였어요. 다 제 잘못이라고 했죠. 아들을 잘못 키운 죄라고. 그러는 며느라 이제 돌아가자. 아버지랑도 만나고 우리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시어머니 말은 이상했습니다. 왜 굳이 아버지를 끌어들일까? 왜 이제 와서 그 사람을 언급하는 걸까? 그러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엄마에게 따져 묻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부인, 왜 안 받아주셨나요? 그렇게 힘들게 사시면서. 바깥 사돈 보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 고생을 혼자서 다 짊어지신 겁니까? 엄마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우리 집안 문제예요. 그 사람은 이미 남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깥 사돈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말만 하라고. 미정이 마음 잘 보듬어 주면 다시 살게끔 도와주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돈 문제? 역시 이 모든 회의의 핵심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며느라, 너 꼭 가야 해. 바깥 사돈이 그러셨다. 너만 돌아가서 성현이랑 다시 잘 살게 하면 내가 성현이한테 줬던 돈 있잖니? 그거 갚아주겠다고 하시더라. 사실 성현이가 그 빚을 좀 무거워했거든? 그거 사라지면 성현이도 정신 차릴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 미정아. 그리고 성현이 그 자식 맨날 그 카페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하니까 그냥 다른 사업체 하나 차려달라고 하자. 바깥 사돈한테.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 친정으로까지 와서 찾아와 고개 숙인 이유, 그 모든 게 결국 돈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죠. 만일 제가 안 가겠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원래 그랬던 것처럼 저희 엄마 모욕하고 이혼 당하지 않으려면 당장 따라가야 한다고 윽박 지르실 건가요? 뭐? 아니 미정아 그런 말이 어딨니? 나는 그냥 좋게 좋게 해결하고 싶은 거야. 그렇게 되면 다 좋은 거잖니? 다 좋다고요? 누구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어머니 빚 없어지는 건 어머니만 좋은 거잖아요. 그리고 사업체를 한다면 그 사람만 좋은 거 아닌가요? 아, 이제 알겠네요. 우리 아버지가 돈이 좀 있구나. 그런데 저는 솔직히 급하지 않거든요. 뭐? 뭐라는 거니, 미정아? 어차피 돌아가시면 저는 엄마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때 받으면 됩니다. 왜 지금 제 의지와 상관없이 억지로 만남을 만들어야 합니까? 그리고 엄마도 별로 바라지도 않는 것 같고 저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도 참 어쩜 이렇게 아드님이랑 똑같으신가요? 참 뻔뻔하시네요. 뭐?
미정아, 뭐가 뻔뻔하다는 거야? 너 지금 이혼하겠다는 거야? 우리 아들처럼 좋은 조건의 남자 만나는 거 흔하지 않아? 너 지금 이혼하면 그냥 나이 먹은 이혼녀가 되는 거라고. 네, 이혼녀 될게요. 기꺼이. 그럼 어머니, 바람 피우는 것도 좋은 조건이 들어갑니까? 그럼 저는 그 조건 사양하겠습니다. 뭐라고? 항상 제가 문제였잖아요. 제 사주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아실란가 모르겠는데요. 아드님 오른쪽 눈 지금쯤 실명 단계로 가고 있을 겁니다. 뭐? 실명? 아들이?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르셨나 보네요. 걱정하지 마세요. 워낙 좋은 조건의 남자라 그런지 그 아들을 보살펴줄 여자가 옆에 있거든요. 그 여자가 아주 잘 보살펴 줄 겁니다. 아, 어머니 아들이라면 뭐든 할 여자더군요. 빚도 그 여자한테 갚아달라고 해보세요. 아마 흔쾌히 다 해줄걸요? 미정아, 아니 아들이 실명? 그게 대체 무슨... 그건 아드님한테 직접 들으세요. 아들 잘나다 떠들기 전에 아들 실제부터 똑바로 보시라고요. 제 사주가 안 좋아서 아들이 잘 안 된다고 했던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아드님 사주가 안 좋아서 제가 유산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 결혼 생활도 엉망이었던 거고요. 그러니 돌아가세요. 저는 그 사람과 다시 이어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상간녀 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긴 싸움이 될 줄 알았지만 결과는 제게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증거는 명확했고 남편의 변명은 궁색했으니까요. 소송이 시작되자 시어머니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전화를 걸고 집 앞으로 찾아와 머리를 숙이며 매달렸죠. 미정아,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네가 없으면 우리 성윤이 어떡하니? 저는 단호하게 잘라냈습니다. 어머니, 저 이미 모든 걸 정리했어요. 그리고 말씀드릴게요. 한 번만 더 저 찾아오시면 어머니 상대로 위자료 청구하겠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얼굴에 놀람과 분노가 동시에 스쳤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죠. 그렇게 단호한 선을 긋자 그 뒤로는 시어머니조차 제 앞에서 감히 목소리를 높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결국 실명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 한쪽 눈 안 보여. 이렇게까지 된 나 좀 불쌍하게 보이지 않냐. 예정을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 줄 순 없겠냐. 울먹이며 매달리는 그의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차갑게 만들었습니다. 정은 네가 다 내다 버렸지. 그 여자랑 나눴던 정이나 잘 유지해. 난 끝났으니까. 더 기막힌 건 남편이 목숨처럼 붙잡았던 그 외도녀의 태도였습니다. 세기의 사랑인 것처럼 굴더니 남편이 한쪽 눈을 잃자마자 너무도 쉽게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오빠, 미안. 난 이런 상황까지 감당 못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저는 그 장면이 어찌나 아이러니하고 우습던지 한참을 헛웃음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을 보살피는 사람은 또다시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평생 잘난 아들이라 떠받쳤던 그 아들. 좋은 조건이라며 제게 억지로 안겨주려 했던 그 아들. 이제 그 아들을 돌봐야 하는 건 다시 시어머니 본인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자리로 되돌아간 듯. 카페도 결국 문을 닫았죠. 저에게 위자료를 주고 나니 남편이 붙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모든 혼란을 뒤로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열심히 다니며 제 자리에서 인정받고 주말이면 엄마와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처음엔 혼자라는 두 글자가 두려웠지만 곧 깨달았죠. 혼자가 아니라는 걸요. 엄마가 있고 제 삶이 있고 무엇보다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진 아직 만나지 않았어요. 엄마가 원하지 않으시거든요. 언젠간 마주해야 할 날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닌 듯해요. 지금은 엄마와 저 둘이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머니, 잘난 아들은 어머니가 끝까지 보살피세요. 좋은 조건 아들이라면서요. 저는 그 조건 내려놓고 제 인생 조건 다시 씁니다. 그게 바로 자유고 행복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